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궁금한데 일단 예상하셨어요? 예상 못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나라는 뭐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또 판사 한 명에 따라 뭐 좌우되기도 하고 큰 역사적인 재판 맞아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또 보완을 위해서 견제 장치들을 그 삼권 분립이란 것도 있고 재판에서도 삼심제를 도입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1심에서 그 선거법 1심 재판에 당황했을 테지만 그건 항소심 준비하면 되고 기대하면 되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도 항소심 기다리면서 이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무슨 반사이익 얻는다 이 생각 버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라. 예, 양당한테 그러니까 다. 수긍할 수도 있고 수긍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음. 그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 약점까지도 민주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지난 15일 선고 때의 양당 분위기하고 그제 선고 때 양당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였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바로 다음 날 하는데 국민의힘 분은 너무 예상 밖이다.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주당 분은 너무 예상 밖이라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오고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이번 무죄 판결이? 뭐 많은 언론들이 한숨 돌렸다. 네. 뭐 급한 불은 껐다. 예.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왔으면 상당히 어려울 뻔했습니다. 아무리 1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그 큰 내분에 휩싸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은 좀 벗어나서 당분간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여 투쟁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죄가 났기 때문에 예.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첫 번째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선거법은 이게 정적 판결이다 이렇게 공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해도 사실 그 선거법이 대법원장도 이건 좀 원래 빨리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빠르면 상반기 내년 안에는 2심 3심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그 뒤집을 수 없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어차피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나 뭐 당선 무효용은 똑같기 때문에 선거법은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이 435억인가요? 그걸 다시 또 그렇죠. 내놔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정도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급한 불 껐다.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죄 더하기 무죄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이기 유죄죠.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건 민주당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인 일이고 참으로 반가운 일이지만 그전 유죄 선고를 털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심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근심의 이 추는 계속 등에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경제에서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데 1심에 너무 충격적인 그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이제 환호하는 것이지 네. 사실은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고 이걸 뭐 해소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 유죄라도 둘 다 당선 무효용을 벗어나는 정도였다면 굉장한 공세를 할 수 있고 족쇄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좀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는 없을까요? 어떤 게 뭐 좀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가면 저는 민주당은 어차피 그 큰 내용에 휩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임하면서 당원 당규에 당권 대권 1년 전 조항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전 조항이라는 건 당대표 임기가 2년인데 그 사이에 그
지방선거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음. 지방선거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래서 1년 전이라면 2026년 3월 달에는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1년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달이 지금 맞습니다. 그 그만둬야 시기고, 되는 예. 거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그 1년 조항은 그대로 두되 음. 가로치고 단서 조항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당무위가 그 사퇴 시한을 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사문화된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예. 비명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공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선거 때 친명으로 아주 세게 그 교체하려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일 테니까 저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친명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고 있다고 해도 우리 민주당이 있다고 해도 친문이 많으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서 조항 그러니까 요번에 1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선거법이 2심이 또 나올 텐데 네. 내년 안에 그 2심이나 또 3심까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이게 정치적 기소냐 이게 1심, 2심 또 1심, 2심, 3심 다 판단이 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둘러싼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세 가지 이제 그 내용이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충돌, 예. 그건 대선 후보 경선의 충돌, 그다음에 총선 앞둔 당권 충돌 이 세 가지 충돌에서 친명 대 비명의 충돌이 내년에 1차전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그 공천 당원 당규 해석을 둘러싼 이게 저는 뭐 굉장히 그 자칫하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정당에 중요한 건 항상 공천이더라고요. 공천이죠. 국회의원 공천 제일 중요하고 보면 정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인데 바로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 따라서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3심까지 만약 유죄가 나버리면 이 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면은 무지하게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천권을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 또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엄청 지킬 거고. 그렇죠. 그 단서 조항을 그 2심까지도 똑같은 피선거권 박탈령이 유지가 되거나 네. 뭐 3심까지 가면은 아예 대선 출마할 수 없는 형이니까 네. 더 흔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2심까지라도 그런 형이 선거법이 유지가 되면 당연히 공세를 취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아니, 근데 하더라도 지금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된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공간이 그러니까 비명계가 그렇게 뭐 소리 낼 공간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설마?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다 피선거권 박탈형이었다면 예. 그거는 당연히 비명계가 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었겠지만 예. 지금 하나씩 엇갈렸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법 관련된 게 있고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설사 둘 다 그 당선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비명반명계는 이 단서 조항을 둘러싸고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공천 왜냐하면 앞두고는 공천 앞두고 그리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도 말 안 듣는다. 다 친문이다. 저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공천을 안 받다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러지만 상당히 할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 체포동의안 국면 때 나왔던 총선 앞두고 나왔던 네. 게 재연될 수 있어요.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체포동의안 통과가 되고 네. 만약 영장이 기각이냐 발부냐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최고위원들은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얘기도 있죠. 선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8개월 이상 남았으면 아마 선거가 그 전당대회 치러야 되는가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대위로 가야 된다. 그때도 뭐 친명 비대위냐 맞아요. 통합 비대위냐 그 참 말들 많았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내년에 이제 당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뭐 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비대위를 갈 거냐? 또 비대위를 간다면 친명 비대위냐? 아니면 통합 비대위는 비명 반명이 동의할 수 있는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내년 하반기에 또 재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선거의 유무죄보다도 공천을 둘러싼 내용 여기에 집중해서 선거가 거기에 봐야 그 된다. 공천 그건에 영향을 미치니까 관심을 갖는 거지 민주당 안에서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줄줄이 나오는 국면에선 전략적으로 호재인 시기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왜냐? 당계 논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이게 음. 지금 우선 저는 이제 양쪽 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양비론아니냐 그러지만 뭐 양쪽 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친윤이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일이냐. 음. 뭐 장해찬 전 최고 같은 분은 사실 지난번에 자기가 경선까지 이기고 그랬는데도 공천 박탈됐으니까 개인적인 뭐 원한이 좀 그런 있죠.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네. 좀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진들, 네. 당대표 지낸 분들이나 원내대표 지낸 당대표급들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거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울 일이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친윤계에서도 해야 될 텐데 뭐 김기현 전 당대표,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지낸 분, 나경원 이런 중진들도 이 싸움을 계속 이제 하는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최고위원 중에 한 분도 이게 확인되지 않은 걸 갖고 그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민전 최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이걸 가지고 뭐 표현의 자유냐 익명 게시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 이게 만일에 지금 그 궁금해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뭐 법적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니까 과연 가족들이 정말 그 가족들이나 측근 누가 이걸 달았느냐가 핵심아니면 양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뭐 2, 3천 개 올라오는데 그중에 뭐 두석 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는 거 네.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이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한동훈 대표도 이 가족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인하고 만일에 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없으면 그냥 없다. 있으면 아이고 다음부터는 좀 그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때도 대통령께서 제가 부주의하게 부적절한 말 썼는데 정말 다음엔 그 조심하고 그런 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뭐 논란이 확산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털더라도 좀 빨리 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약간 털어야- 실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이걸 이렇게 끌 일이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최상병 특검도 사실은 이걸 그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때도 제가 보기엔 그거 굳이 끊을 필요가 없는데 그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털어낼 수 있었는데 안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위기 관리를 보고 있는데 이걸 친한계가 전부 다 이거는 김옥균 프로젝트다. 한동훈 대표 죽이기 죽이기다. 프로젝트다. 그렇게까지 싸움을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경험이 일천한 분이 의외로 그거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네, 쿨하게 정리하네. 뭐 이렇게 해갖고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이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긴다고 한들 이기는 겁니까? 정치에서는 이기고도 뒤로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 친윤과 중진과 주류들 이것도 이해 안 간단 말씀이시고 한동훈 대표의 대처도 미숙했다. 지금 두 가지를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친윤과 친한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다시 하면 12월 초에 한다잖아요. 그때는 이탈표 8표 나올 수 있어. 이게 이제 민주당이 보는 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는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이미 그 비토권을 갖고 있는 특검법 아닙니까? 예. 민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반대할 텐데 만에 하나 재결해서 200명이 넘게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정책 자살이라고 봅니다. 자살이에요? 예. 홧김에 확 통과시켜 버리자. 우리 저 친한계 8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살이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책 미래는 없다. 왜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요? 그거는 어쨌든 그 결과가 가져올 그 수혜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고이야기. 예. 고이야기 오늘 미니 데코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예.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는데요. 저는 눈이 눈 진짜 많이 오네. 저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네요. 예.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차를 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 단톡방에다가 눈이 좀 오긴 오는데 얼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조심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은 오냐 안 오냐 문제가 아니라 앞이 안 보이겠는데 지금 저 네. 정도면은. 와.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은 이런데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수도권만 이런 건지 남부지방은 어때요? 남부지방 분들 어떠세요? 부산 분들, 뭐 광주 분들 어떠세요? 제주도는 어떤가요? 남부지방은 눈 구경하기 힘들다고 나그네님. 아, 그렇구나. 예, 부산은 쨍하대요. 부산은 쨍해요. 아, 광주는 비만 와요. 대구는 청량하고. 와, 지금 수도권하고 중부지방만 이런가 보네. 제가 어저께 예, 밤에 예, 10시 넘어서 이제 그 예, 운동을 좀 가는데 예. 그때는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어요. 운동 끝나고 나오니까 음, 비반 눈반 막 눈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그 첫눈 온다고 신나서 젊은 분들은 막 그냥 전화에다가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눈이 비가 예. 저게 눈으로 다 바뀌면 예. 아 엄청나게 많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와, 너무 어젯밤에.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반팔 입고 뛰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날씨가 하루아침에 일어나 모르겠어요. 수원도는 안 와요? 대전도 그냥 살짝 흐려요? 아, 그래요? 서울만 이런 건가? 그럼 지금? 서울은 너무 많이 오는데. 인천은 많은 눈이 온다고. 그렇군요. 인천은 목동하고 가까우니까. 부산도 눈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 지역 분들, 수도권 분들 오늘 하루 종일 길 조심하세요. 그리고 폭설 내리면은 어디 무너질 데 없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주변 단속하셔야겠습니다. 본 방송에 이어서 좀 가겠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박성민 대표 보시기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이렇게 키울 일인가? 이거 잘 모르겠다. 요거 하나 하고. 그 게시판 댓글 가지고 이렇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제 유튜브로 댓글쇼 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저기 대기실에 저 먹으라고 빵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기자가 몰래 먹었어. 김현정 빵인 걸 알면서 먹었어. 그러면은 제가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고 작정하고 문제 제기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야, 누가 내 빵 먹었어? MC의 빵이 얼마나 중요한데. MC가 먹지 않으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마이크를 타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방송 사고인데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냅시다. 지문 검사합시다. 이러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에휴, 누가 좀 배고파서 먹었나 보네. 에휴, 내가 좀 참아야지. 뭐 그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난리가 날 일도 아니 무너질 일은 아니잖아. 이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보면 당원 게시판이 대한민국 여론을 흔들 만큼 뭐 큰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민망스럽고 실제로 가족이라 치면 민망스럽고 낯뜨거운 일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은 아니었는데 좀 키우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나 이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도 일찌감치 좀 털고 갔으면 좋았는데 이게 커져버릴 때까지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복잡한 생각들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 정도야. 개인적인 좀 앙금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도부나 뭐 이런 분들은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걸 키우나? 이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한 갈등 예. 이후에 서로 이제 공멸이라는 걸 인식하고 예. 약간 좀 잠정적 휴전 상태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도 조금 절제를 했고요. 예.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뭐 그 행정관에 대한 인사 문제도 조금씩 수용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이 의외로 세게 나왔어요. 세게 그리고 나왔죠. 2심도 유죄 그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올 거라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게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분열, 친명과 비명 싸움이 격화될 거다. 뭐 그런 것이 이 그 친윤계 일각에서 이때가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뭐 정책 갖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논쟁 또 시행령 정치를 둘러싼 뭐 그래도 그 명분이라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제 정치 환경도 바뀌고 지금 기업들 산업들이 다 지금 비상 상태고 그런데 지금 여당이
정말 이거 게시판 가지고 음. 이게 사실이든 아니야 사실이어도 이거 갖고 싸울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친윤계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당을 어렵게 만들고 총선 패배의 책임도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못 느끼고 또 이걸 한동훈 대표 흔드는데 하는 거냐. 그리고 전당대 선거 기간 중 총선 기간 중 그다음에 전당대 또 그 이후에도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게시판 내용이라는 게 다 뜯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쓴 것들 썼는지도 중에 다 드러나면 어떻게 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댓글 달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거는 좀 덮고 가는 게 그리고 중진들 좀 되면 친윤계 중진들이라도 대통령실이 어떻게 요구하더라도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이냐 아하.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안 덮고 이걸 키우냐 그 질문이었는데 그건 아까 대표님 말한 대로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이 연타 유죄가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짙어진 상황에서 예고가 그렇게 됐었죠. 그때 1심 그렇죠. 다 그럴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주류에서는 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내려보내고 우리 측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않았을까? 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뇌피셜입니다. 예.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었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제 엇갈렸잖아요. 위진 교사는 네. 지금 무죄가 났기 때문에 예. 여기 이런 와중에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굉장히 바깥에서 보면 그 공멸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제를 좀 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저는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네. 정치에서는 어떤 싸움도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럼요. 져주고도 앞으로 가고 그럼요. 이기고도 뒤로 가는 게 정치인데 그걸 그렇게 꼭 하려고 하냐.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또 똑같은 눈으로 이건 좀 법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적절한 문제 제기이긴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랬다는 걸 전제하는 게 그랬다면입니다. 아니면 뭐냐면 그 사실이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랬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한동훈 대표가 좀 통이 크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 이론적으로는 되게 맞는 말씀인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작정하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이 추정이잖아요. 작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가족 맞습니다. 쿨하게 사과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는 게 되고 그냥 알아서 내려가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걸 가지고 당대표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그만두게 하거나 김기현 대표를 그만두게 할 때만 해도 대통령이 그 힘이 있었잖아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렇죠.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고 지지율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고립을 시킬 수는 있지만 붕괴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붕괴시킬 수는 없어요. 붕괴시킬 수 없는데 이런 공세가 계속된다. 그건 공멸이죠, 그냥. 이해됐어. 그 이준석 대표를 당 윤리위로 보내갖고 결국 마지막은 최종적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 성상납건. 그걸로 끌어내릴 때만 해도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셌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고리 삼아서 내쫓긴 힘들다. 그거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당대회 뒤에도 이 방송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대표 관계와 관련해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한동훈 대표를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한다.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제가 그때 얘기는 이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붕괴는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나리오는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인정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의사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야당과 그 대화를 하는 거다. 여당과는 별개로 직접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하는 거다. 하고 싶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진행형이고 이준 교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법은 지금 1심 세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법원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대화를 해서 정치 타협을 하고 싶어도 뭘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면 이제 4번째죠.
당과 그 대통령이 좀 적당한 거리두기.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 대통령은 정부 일만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건데 여기 친윤계라는 분들이 아니 이걸 자꾸만 자기네 개인의 이해관계 물론 그 대통령실 대통령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기들 뭐 혹시 이게 어떻게 되면 당 대표를 할까 또 뭐 비대위원장이라도 할까 이래 갖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이 망하고 정권이 망했는데 망해가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거를 또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 김종인 위원장하고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쫓아낼 때 한무더기가 나갔어. 특히 청년층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또 한동훈 쫓아낸다고? 그럼 이제 한동훈 지지하는 층이 또 한무더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네. 지지 기반을 넓히는 거지. 좀 네.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조금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아 이거 다 캐내 갖고 누가 누구 이름인지 추적해갖고 밝히자. 그거 밝히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삼국지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조조가 동탁하고 내통했던 자기네 그 뭐 참모들 측근들이 얼마나 동탁하고 네. 은밀하게 내통했을 겁니까? 네. 그 다 이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는 조금 크게 덮고 봐야 가야 된다. 크게 이게 봐야 뭐 이게 뭐라고 이거를 지금 그리고 또 사실 이거는 열면요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막상 진짜 열게 되면 이거는 정말 딱 맞아요. 맞아요. 게시판인데 음.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친한하고 친윤하고 또 심상치 않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했을 때 이탈표 나오겠는걸?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려던 거 한 2주 미루자. 뭐 요렇게 대통령이 됐어요. 거부권 행사한 것도 뭐 어저께 그러니까 했어요. 이제 28일 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 뒤로 뭐 10일 날 겸사겸사 이렇게 미룬다는 이렇게 건데. 한다는 건데 그런 기대를 하겠죠. 최상병 특검 때도 그랬고 김건희 특검법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할 텐데 이탈표 나오겠습니까?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안철수 의원도 최상병 특검에는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네. 지금 이 법안은 이 비토권을 지금 대법원장이 뭐 추천한다 제3자지만 사실 비토권을 그냥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렇죠.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하기가 어렵고 혹여라도 한동훈 대표는 이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도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책 미래는 그 탄핵에 찬성했던 뭐 김무성, 유승민보다 더 어렵겠죠. 자, 요거까지가 우리가 아까 본방에서 얘기한 겁니다. 만약 그래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찬성해버리자 가자! 라고 한동훈 대표가 할 경우 한동훈의 자살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다가 아까 본방송 그건 마무리였거든요. 정치적 자살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정치적 자살이 예, 된다. 그런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데 보기엔 정치적 자살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부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이 김건희 특검법 요거 받지 않고는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을 거다. 결국은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파고를 넘어가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하자 그러지. 이거 가만히 안 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김건희 특검을 받는다는 건 적어도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있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어쨌든 대통령을 좀 일찍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좀 일찍 하자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의 탄핵이라는 것은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고 민심도 적어도 2016년과 다르게 중도층에서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당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뭐 대안으로라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았는데
특검이든 특검 제2요구 음. 통과든 탄핵이든 200명을 넘긴다는 면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상당수의 네. 이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게 승부수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자살골이다. 보이기 때문에 아. 쉽지는 않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지금 스탠스는 그런 스탠스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탈표를 더 이제 용납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당내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당 지지율은 먹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 중도층을 더 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확보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그 특검이 통과가 되면 네. 사실상 그 음. 분당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당이 되는 거고 보수 정당이 분당이 되고 그 정도 분열이 되면 승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다 똘똘 뭉쳐도 지금 힘든데.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 이탈표는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나오기 어려운 지형이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뭐 100%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고 예.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표결하는 예. 거니까 예.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예, 예.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여러분, 지형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박성민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 지형을 읽고 판을 분석해 주는 거지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특검 통과시키는 게 옳다 아니다 이겨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야기 나온 김에 조국 혁신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조국 대표의 3심은 12월 12일로 정해졌어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뭐 1심이 연달아 나오는 바람에 조국 대표 3심 얘기는 좀 쑥 들어갔는데 여기는 3심이에요. 3심. 심지어 대법원이에요. 12월 12일. 조국 대표 일단 판결 뭐 판사맘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일반적으로는? 그건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조인들 물어보면 네. 이건 뭐 이재명 대표 또 물어봐도 판사의 용기의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파기환송이 되지 않으면 그 2심을 유지하면 네, 그날 이제 그 구속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이 바로 되면 그 조국 혁신당도 이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잠깐 2심에서 뭐가 나왔었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2년 형을 설명드리자면 받았죠. 예,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3심은 그걸 그냥 확정하느냐 하면 파기환송시키냐만 정하는 거잖아요. 파기환송이 되지 않으면 법정 구속이 그렇죠. 되는 건 거죠. 조국 대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년형을 내렸는데 예. 1심에서도 내리고 다 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 했죠, 그냥. 예. 그렇게 보통 1심에서부터 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2심에서 구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제 그 결정하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다음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이런 걸로 기소가 됐고 거기다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 감찰반의 감찰 무마한 혐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모르겠고 일단 만일에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조국 혁신당의 미래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이 내년에 2심도 나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3심까지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권 둘러싼 아까 당원 단계 해석을 둘러싼 상당한 예. 충돌이 예견돼 있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계로 불리는 비명계는 조국 혁신당에 좀 들어와서 힘을 좀 합쳐달라 이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으면서 이 친명 비명의 싸움이 격화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도무지 여기서 안 되겠다고 할 때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나갈 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만약 2심이 그냥 그대로 확정돼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확정이 돼서 구속이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대표가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될 건가? 첫 번째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가능성. 두 번째는 밖에 남아서 단단히가 대표 없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유지하면서 친명 비명의 갈등이 생겼을 때 친문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지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 이렇게 예. 근데 저 두 번째는 약간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두 번째는
지금 있는 면면을 보면 사실 조국 대표를 빼고 나면 친문 이렇게 할 만한 인물들이 조국 혁신당에 많이 있나요? 왜냐면 새로운 인물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예, 그건 의원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정책 역량 있는 분들이 뭐 많은 건 아닌데 친문계 입장에서 보면 네.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돼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아. 보면 윤석열 정권 탄압의 상징인 인물이고 그게 아. 조국이란 이름이 그 당명에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것이 정치적 상징 자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 뭐 어쨌든 그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조금 살리고 싶지 음. 않을까. 아. 거기 있는 뭐 그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이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아주 옛날 올라가면 그 뭐 옛날에 신파 구파 자유당 시절에 그 싸움은 뭐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격렬한 그 분열이 몇 가지가 있는데 87년도에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평화민주당이 나와서 김영삼, 김대중이 분열했던 대선에서 예. 이게 가장 큰 분열이죠. 그렇죠. 그러나 뭐 젊은 분들은 이거를 87년도 일이니까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 총선에서 그 95년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민주당을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계 복귀하면서 국민회의를 창당해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러갖고 서울에서 그렇죠. 그 신한국당한테 승리를 안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열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친노 반노 싸움입니다. 예. 이 친노 반노 싸움이 요 앞에 세 싸움은 결국 호남 대 그 PK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YSDJ 때부터 그 국민의힘 민주당 친노 반노 이 네. 축으로 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때만큼 그 임계점까지 갈등의 분열의 임계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게 이 친명 반명 싸움입니다. 아, 그때만큼 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공천 때를 보니까 어.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면 네. 제가 총선 공천을 못 봤다면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예. 그 뒤에는 이미 뭐 나갈 분들은 좀 나갔고요. 예. 그 있는 분들도 지방선거하고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야, 이 당의 미래는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남아있다고 해서 뭐 선처를 바랄 수도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선거를 패배한 역사를 보면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분열의 결과가 분열로 연결된 싸움의 결과 분열. 그래서 YSDJ처럼 뭐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갈라졌을 경우 네. 그 다음에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한 측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 지방선거, 2007년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까지 연거푸 3연패를 할 때 투표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63%예요. 지금 예. 요즘 국회의원 선거보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친노 지지층들이 거의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2008년 총선은요. 46%입니다. 투표율이. 친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40석이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 마지막 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예. 전국 투표율이 5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 친명 반명의 이 충돌이 둘로 나뉘어져도 당이 쪼개져도 위기고 하나로 있어도 한쪽이 투표장에 안 나와도 위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게 이제 친명 주류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고 대선 대통령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 싸움이 있고 거기에 조국혁신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공천 못 받아 나간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 당시 할 것도 아니고 그 상징적 인물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속되어 있지만 조국은 그 상징성이 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을 자기 편으로 품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예. 여기서 뭐 어차피 들어와도 자기의 정책 미래는 뭐 법원에 달려 있는 거지 뭐 반명 비명의 그 세력화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 법적인 허들만 넘으면 당내 경선하고 대통령 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를 좀 멀찌감치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친명하고 친문하고 그런 게 지금 어딨어요. 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어쩐다고 해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명이 친문을 싫어하는 게
국민의힘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한다는 얘기를 서로 친문과 친명이 그 정도로 갈등이 상당히 깊다. 수면 아래 뭐라고 그래야 돼? 수면 아래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 두 사이의 갈등의 골은 상당히 오랫동안 깊어져 왔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여의도에서 나와요. 그게 뭐 네. 그 중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뭐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하고 이해찬 후보하고 충돌할 때도 이게 친노 대 반노의 충돌이고 네. 그때 이재명 지금 대표는 그 정동영 후보 측의 일종의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행동대장 같은 정통들에서 있었고요. 그 뒤에도 계속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게 클라이맥스까지 간 거는 2018년 경기 그렇죠. 도지사 선거에 친문이 미는 전해철 후보 측에서 그때 당시 문파라고 하는 분들이 해경군 김씨 그 공세가 굉장했고 엄청나죠. 그럼에도 그거 이제 꺾고 이겼죠. 그 지난 공천 과정에서 친문 핵심 중진들 뭐 임종석 실장이나 뭐 전해철이나 뭐 이런 분들 다 그 떨어지면서 친문 입장에서 보면 거의 숙청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잠복해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최근에는 뭐 양산을 방문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더민주 혁신위를 지목해 갖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죠. 또 더민주 혁신은 출당시켜라, 탈당해라, 뭐 이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 갈등이 네. 그렇게 뭐 간단한 갈등은 아니고 아니에요. 뭐 간단하든 안 하든 공천과 관련됐으면 이게 지난번 총선 공천들을 다 봤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이게 선처는 없다.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격화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그럼 국민의힘 여권에서 친한과 친윤 사이의 이 갈등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어때요? 아니면 그건 좀 신생이에요? 어때요? 뭐 감정적으로 보면 뭐 못지않은 충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역사가 막 깊은 건 아니지만 거기는 서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데는 자기 공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하는 데는 본인이 키워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100%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윤석열 대통령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100% 책임이 있다 총선 패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두 분 다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뿌리가 국민의힘이 약한 분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의 충돌은 국민의힘에서도 외면받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싸워서 공멸을 해서 국민의힘 정치를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야 한동훈이 그래도 윤석열하고 싸우고 나왔는데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그럴 리는 없죠. 생각을 하게 비명도 지금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주류 입장에서 그렇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하, 맞아요. 그리고 그럼 보수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를 그건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더 명분도 있었는데도 고립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조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헤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공멸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싸울 걸 갖고 싸워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각 당의 오늘은 대표 중심으로 갔네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까지 쭉 한번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오늘 놓친 이야기가 뭐가 있나? 혹시 꼭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빠뜨린 질문 있나요? 뭐 그런 건 빠뜨린 거야 많아요? 아직도 꺼지지 않는 그 명태균 씨 말로 명태균 많고 씨. 근데 제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정치라는 건 눈에 보이는 상대랑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다.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는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당연하죠. 원칙 없는 승리를 하려고 하다가는 원칙 없는 패배를 당한다. 그건 최악이다. 원칙 없는 패배가 최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그 가치, 명분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된다. 저는 드루킹 사건도 겪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요. 네. 이 댓글 같은 거 네. 이런 거에 무슨 이런 걸로 여론을 갖다 움직인다는 생각하는 거, 여론조사 같은 걸 조작해 갖고 여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의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맞아요. 예,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음.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로 여성에 대한 혐오, 또 섹스의 스캔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분 젊었을 때부터 네. 미국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일관된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럼 그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정도로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하는 정도로 한국 사회를 리빌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뭐 본인들 그냥 자리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대본들 대통령 해갖고 맞아. 대한민국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좀 돌아가서 이렇게 뭐 지지자들이 그냥 싸우는데 전 정치 지도자는 지지자들에게 욕먹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정치 좋은 지도자들은 얘기. 정치적 상대들하고 싸우는 거는 작은 용기만 있어도 돼요. 우리가 뭐 독재 정권하고도 다 싸웠고 뭐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용기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그걸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네. 한미 FTA도 이라크 반명도 근데 욕 먹으면서 한 건지 그 뒤부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자기 자리만 올라가면 안 돼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지.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이 커져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그 지역 국민들이 잘 살아야지. 그렇지. 그거 아니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책임은 가장 크면서 실패 책임은 가장 크면서 책임감은 전혀 없는 그건 리더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죠. 대통령이라면 또 지도자라면 자기 책임이 없는 일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 있는 승리를 하고 그걸로 저도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멋있고 가치가 남는 거고. 그럼요. 지금은 다들 원칙 없는 승리만을 향해서 가면서 원칙 없는 패배를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국민들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승리만을 추구하는 거, 원칙 없는 승리만을 추구하는 건 보여요. 그렇죠. 누가 그런지 다 귀신같이 아세요, 국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최종 선택받지 못합니다. 이런 그거 아셔야 말하면 돼요. 이게 결례일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민도가 높다고 봅니다. 한국 국민들의 민도가. 그러니까 미국이 맞아요. 가는 힘은 맞아요. 0.1%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민도는 높은데 0.1%가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이 아니라 전부 다 집만 쫓고 맞다 진짜. 자리만 쫓고 예. 통찰도 없고 성찰도 없고 와. 우리 현찰만 쫓고 현찰이라는 게 돈과 자리인데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반성하는 성찰도 있어야죠. 어떻게 다 현찰들만 쫓습니까? 그게 지금 양쪽에 대한민국이 보수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그냥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비공개적이라면 방송이 아니라면 꼭 하고 싶은 말이 타락했다는 얘기 외에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타락한 정치. 그러니까 조금 좀 다시 좀 이렇게 회복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동의합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제발 좀 우리 당 어떻게? 나 어떻게? 내 자리 어떻게가 아니라 조금 멀리 보면서 지지자들하고 싸워야 될 땐 싸우면서라도 자기 소신을 펼치는 국민 바라보는 우리 당이 좀 손해 보더라도 바른 길이 뭔가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먼저 생각한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아니 좋겠어요. 적어도 게시판 가지고 그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논평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저렇게 폭로하는 거 그거 갖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법원 앞에 가서 판사 입에 어떤 판결 나오면 그 훌륭한 판사라고 그러고 어떤 판사는 그 죽일 판사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그건 정치의 격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격에 가는 문제고 맞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갈 수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정말 맞아요. 저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데 조금 하여튼 대한민국 민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럼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기 진짜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지 그 상대방 꺾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자기도 같이 죽는 걸. 경제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지금 보릿고개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너무 힘들고 삼성전자가 살아나며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월급쟁이들도 지금 다 힘든 다 상황. 힘들어. 월급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물가는 너무 미친 듯이 올라요. 또 잠깐만 우리 또 진정해야지. 분식집에 심지어 분식집에 김밥 값도 오르고 라면 값도 올라서 최근에 제가 놓치만 뉴스에서 어떤 걸 소개했냐면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조그만 자녀가 들어왔는데 둘이 김밥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텄는데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먹던 다른 분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김밥 값을 내주셨다는 미담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김밥 한 줄에 뭐 1,000원도 하고 2,000원도 하고 라면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분식집에 가면 지금 라면이 5,000원이에요. 김밥이 5,000원이에요. 이런 물가거든요. 이걸 제가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치인들이. 뭐 저희 집에 네. 형수님도 네. 식당을 해요. 그러세요? 조그만 식당을 음. 수제비집을 하는데 음. 제법 알려졌는데도 장사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더 힘들어요. 일할수록 더 힘들고. 이게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좀 알고 사정을 아는데 이게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국가대항전으로 거의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옛날 제국처럼 막 저러고 맞아요. 있는데 힘을 막 완력을 쓰고 있는데 진짜. 아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네.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네.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다. 네. 여기 엄청난 과학기술자들이 있고 기업인들이 있고 음. 전략가들도 있고 다 우리가 이걸 줘도 지금 현찬을 판인데 맞아. 진짜. 이거 여야가 진짜. 지금 이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지지하는 그 정치인들 옆에 따라다니는 정치인들 보면 야 정말 과거 이력을 보면 저분들이 저희 가서 저런 모습을 보여도 되는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과거 이력 제가 중요해요. 야 지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지지자들도 네. 이거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음. 대통령제 완벽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도인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뭐 판사 한 명의 판단에 따라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삼심제를 유지하고 견제 장치를 상권 분립으로 갖고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믿고 가는 거예요. 불안정하지만 미국의 그 헌법이나 법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다 뭐냐 관례로 하는 거예요. 그 기소하지 않는다. 그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해도 그거 그냥 지금까지 안 해왔던 오랜 전통이니까 안 한다. 우리는 그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대통령이 야당이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도 헌법에 부여된 그 탄핵이라는 거 거부권 이런 건 남용하면 안 된다. 어디서 시행령에서 어떤 이거 먼지 쌓인 거 찾아와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 법조한 분들 법한 분들도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고도의 게임이니까 조금 제가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아니 게시판 갖고 싸울 일이냐고요. 이게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저는 뭐 게시판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두루두루 그냥 정치판 이쪽 저쪽 뭐 이 당 저 당 다 보면서 시장 한번 나가보셔라.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악소리가 나는 상황. 왜냐면 저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마트 가고 시장 가고 하면. 그 이야기를 꼭 한번 전하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와 오늘 시간 많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안 나가고 함께해 주신 오늘 날씨도 굿운데 함께해 주신 2만여 명 넘는 우리 꿀단지들 중에 커피를 오늘 날도 이런데 한 3잔씩 돌릴 그럴까요? 괜찮아요? 우리 예. 조은혜 PD 괜찮아요? 3잔? 좋답니다. 예. 돌리시죠. 예, 먼저 좀 하십시오. 먼저 할까요? 예. 저는 어떤 분한테 좀 저는 무사파님께 드릴게요. 드리세요. 뭐 이렇게 예. 길게 좀 네. 제가 뭐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눈도 오는데 칭찬한 분에게 좀 드릴게요. 저도 눈도 오는데 칭찬한 분한테 드릴게요. 김성현님. 날이 춥네요. 박성민 대표님, 김현정 앵커님 두 분 덕분에 항상 균형 잡힌 시선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김성현님 따뜻한 커피 한 잔, 핫초코 한 잔, 차 한 잔 하세요.
그리고 또요. 또 용철님께 드릴게요.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용철님이 지금 뭐 걷기 운동하면서 미니 댓글에서 듣고 있다는데 눈 안 그 오나 보다 거기는 지금. 하여튼 뭐 예. 걷고 나서 예.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시원한 거 드세요, 용철님은. 저는 곰돌이 푸우님 드릴게요. 이분 얼마나 급하셨는지 김현정이라고 못 쓰고 기현정이라고 쓰셔. 기현정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기현정 사랑해요 쓰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은 저 성형김 예. 이렇게 쓰셨는데 날이 춥네요. 따뜻한 아, 커피 그 한잔 먹고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분. 또, 그분 오늘 야 개타셨네요. 아 그래요? 한 분 더 골라주세요. 예, 한 분 더 골라주세요. 저 눈에 딱 보이는 분 그냥 음. 우영근님께 드릴게요. 네, 음. 우영근님. 뭐라고 저요 쓰셨어요? 박성민 짱 그래서. 아 이러지 말고 다음엔 제가 진짜 비판한 분에게 아, 드리도록 지바라 하겠습니다. 분한테. 저는 그린 머플러님한테 드릴게요. 마지막에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나. 제가 기억이 안 나. 무슨 말했지? 미치겠다.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써달라. 그거, 그건 예. 것 같아. 그건 것 같아. 예. 그린 머플러님 한잔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눈 오면은요. 오늘 첫눈 오는 날이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첫눈 오는 날 기억 같은 거 없으세요? 박 대표님? 조금 전에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첫눈 온 거를 뭐.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말은 기억 안 날 수 있어도 첫눈의 추억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첫눈에 책 이런 없으십니까?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또 집에서 보고 계시는데 좀 그렇지. 조심하셔야지. 여기까지. 첫눈의 추억은 마음속에 담기로 하고 네,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게 있나 보시네요. 저요? 아예 알고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좋은 첫눈의 추억 만드는 하루 보내시고요. 첫눈의 추억은 고사하고 눈 그쳤네? 뭐야 아까 또 그렇게 펑펑 내리더니 해가 쨍하네. 이렇게 그치는 거예요? 계속 와요? 잠깐 그쳤다가 오후에 또 폭설 온대요. 그러면 지금 잠깐 그쳤을 때 빨리 볼일 볼 거 다 보세요. 뭐 장 보셔야 될 분들 보시고 은행 볼일 보셔야 될 분들 지금 빨리 보세요. 수도권은 오후에 또 온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박 대표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와 함께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